바인딩 하시고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운영이 되는 사감인데 우리 공무원들 대면대회 같은 거 하면 앞에 정세 전망이 이런 거 생각하죠. 네. 국제 정세가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지금 어떻고 이게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정치적으로 어떻고 경제적으로 어떻고 그래서 국내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런 거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그래서 노동에 미치는 영향, 각 산업별로 미치는 영향,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보통 살피지 않습니까? 아주 거시적인 것에서 시작해서 좀 좁혀서 이런 방법이라면 이 교재는 나에서부터 출발해서 확장돼 가는 거꾸로 방향입니다. 내가 가지는 관심, 관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그런 시각으로 내 일터를 살펴보고 이번 순서는 내 삶터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내 삶터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는 왜 우리가 노동조합을 할 수밖에 없는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삶 속에서의 고민이 노동조합으로 확장되었다면 역사 속에서 우리 선배들은 노동조합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활동했는지 역사를 살펴보고 이런 순서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삶터에서의 모습을 특히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가는 삶터의 모습을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다음 교육 때는 상임님 교육 때는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좀 실무 기능들이 교육 순서입니다. 다음 상임위 교육 때는 선동 교육, 그러니까 선동이라고 하면 어감이 좀 안 좋게 인식하시는 분도 계신데 누군가를 소통한다 이런 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는 의미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의미를 에듀테이션이라고 하는 원래의 원어를 그대로 해석해서 옮기면은 선동이라는 표현이 제일 적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해도 좀 불식했으면 좋겠고 선동이라고 해서 막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더 쉽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말하기 스피치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육 한번 받는다고 막 엄청난 발명가가 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하지만 대중들 앞에 설 때 어떤 뭔가를 연설을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얘기를 해야 될 때 말을 어떻게 준비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정보에 대해서는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렇게 교육을 하고 좀 늦어졌지만 자본주의 사회라는 모습으로 삶터 같이 살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가 5개가 있네요. 학습 목표 5개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을 테니까 이렇게 시대 방향으로 계속 메모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 걱정, 불안, 분노 그 이유를 찾아본다.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 구조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일터와 삶터가 연결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한다. 삶터에서 지배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살펴본다. 일터와 삶터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럼 학습 목표를 가지고 우선 이 그림을 한번 좀 써보겠습니다. 위에 조금 깔리는 것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교재에 나옵니다만 이 그림은 이방훈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방훈이라는 화가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뭐랄까요? 몰락한 양반가의 이제 그림에 재능이 있어서 조선 시대 때 한 1700년대 조선 후기로 접어드는 시점쯤에 이런 이제 풍속도 이런 걸 잘 그렸던 화가인데요. 이 그림의 제목이 뭐라고 합니까? 빈풍도죠. 그러니까 빈풍도는 그대로 해석하면은 가난한 풍경을 그린 그림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자, 지금부터 여기에서 이 그림에서 놀고 먹는 사람은 몇 명이고 일하는 사람은 몇 명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놀고 먹는 얘기. 그게 어렵지 않고 생각하시죠? 놀고 먹는 사람 몇 명이나 현재? 그래서 여섯 명? 두 명. 세 명 아니겠어요? 아마도 여기는 지금
어딘가처럼 이런 곳은 아닌 것 같고 일하고 있는 곳인 것 같고 여기 지금 한 사람이 수상을 받아놓고 있고 서서 시중을 들고 있는 것 같고 요 안쪽에도 뭐 아마 둘이 앉아서 묵고 예, 관리자 이상들에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사람이네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여섯 일곱 명 열여덟 열아홉 명 많네요. 자, 놀고 먹는 사람이 아주 소수고 일하는 사람은 다수인데 왜 이 구조는 바뀌지 않을까요? 이게 오늘날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은 공장이나 일터 같은 데 가보면은 사장은 한 명이 있고 일하는 사람은 다수잖아요. 이 구조는 왜 바뀌지 않을까요?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이 공장이나 이제 남의 노동력을 가지고 먹고 사는 어떤 이런 곳을 넘어서 자영업자를 들여다보면요. 요즘에 대선 보면 참 답답한 게 자꾸 어떤 최저임금 문제 이런 것들을 계층 또는 계급 간의 갈등으로 자꾸 이렇게 충돌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참 불편해요. 왜냐면요. 통계 들어가보면 고용인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 수가 전체 자영업자 수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 법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영업자 있지 않습니까? 고용인을 두고 있는 사람이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80%는 고용인이 없는 자기 혼자 사업자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 혼자 일해서 먹고 사는 이런 형태의 자기가 사장이지만 노동도 하는 이런 형태거든요. 80%가 그런 형태예요. 이건 통계청 통계지 않습니까? 정확한 데이터인데 그러면 과연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영업자가 다 망한다라는 게 이게 연결이 되나요? 실제로 20%는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저는 이거는 최저임금을 그래서 억제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은 올려서 취약한 노동계층의 임금은 보호하되 자영업자를 보호할 별도의 수단을 만들어야 되겠죠. 저는 대표적인 예가 카드 수수료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형 마트 이런 데 가보면 카드 수수료가 굉장히 싸요. 굉장히 싸고 그 다음에 대형 병원, 대형 마트 규모가 클수록 백화점 이런 데 카드 수수료 1%, 뭐 1.2% 뭐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일반 동네 슈퍼 이런 데 가면 카드 수수료 4%, 5% 이렇게 뛴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조절을 해서 보호하는 게 훨씬 더 근데 실제 우리나라를 보면은 대선에 나와서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전부 다 이런 계층 간의 갈등만 부추겨서 어떤 약자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충돌시키고 그래서 진짜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이런 것들. 조선시대 때 아주 소수지만 한두 사람이 이렇게 먹고 놀고 나머지 다수를 부리는 풍경과 저는 원리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이 지배 계급이 소수의 피지배 계급을 통치하는 방법에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어떤 수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부 흐트러 놓는 것, 흩쳐 놓는 것, 단결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실제로 1860년대 이전까지 영국에서는 산업화가 굉장히 일찍 됐잖아요. 근데 실제 영국에서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 단결금지법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실제로 노동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었죠. 이게 이제 1860년대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폐지가 되면서 노동자가 생겨나게 되는 이런 이제 역사의 순환을 겪거든요. 첫 번째, 흐트러 놓는 것, 뭉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 두 번째는 자기들끼리 경쟁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쭉 우리 한국 사회가 신자유주의를 편입되면서 우리 노동시장이 어떻게 이 둥근 고용시장의 개념에서 구직자와 취업자 이런 구조였다가 그래서 IMF 전에는 뭐 소시민들의 명예 또는 꿈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바람이 늙어서라기보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아주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부족함 없이 퇴직을 받아서 이렇게 노후 생활하면서 손주 재롱 떠는 거 보고 이런 게 이제 소시민들의 명예였다면 IMF 이후에는 이제 정년까지 가는 것 자체가 너무 험난하지 않습니까?
그 험난한 과정을 우리가 인구가 급격하게 바뀐 것도 아니고 한데 고용시장의 구조를 비정규직, 정규직 또 밖에는 또 노동자도 있을 때 이렇게 몇 겹에 층층을 나눠버리니까 우리끼리 경쟁하면서 사용자는 아주 손쉽게 노동을 통제하는 이런 모습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경쟁하게 하는 거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스스로가 스스로의 처지를 부정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런 이 자기 부정이 굉장히 저는 많이 썼다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때 어릴 때지만 성인 돼서 이제 살고. 왜냐면요, 우리 사회가 이제 잘 살게 됐다. 우리도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도 나도 이제 중산층이니까 이쯤은 해야지. 이런 인식들을 굉장히 많이 좀 형성했던 사회적 반문으로 형성됐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던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실제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그게 저기 15세 이상 인구가 4,500만. 그중에 경제활동 인구가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은 뭘 해서든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을 소비를 하는 이런 형태를 말합니다. 2,900만. 비경제활동 인구가 1,600만 있죠. 자,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2,867만. 그러니까 노동 누구와부터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가 2,800만이라는 굉장히 많죠. 경제 인구의 거의 절대 다수입니다. 노동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노동에 대한 정책이 어떤가가 하나의 사회적 지표 작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대다수의 인구가 노동자다라고 하죠. 실업자가 57만 명, 경제활동 인구 안에서요. 임금 노동자가 2,100만 명, 2,200만 정도네요. 비임금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 임금은 사실상 받지 않으면서 일에 종사하는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그다음에 무급가족 종사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전체 사업소득이라고 자꾸 실제로는 그 안에 이제 자기 임금이 뭐가 있을 텐데 어쨌든 비임금 근로자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겠네요. 임금 근로자 안에서는 정규직이 1,400만, 비정규직이 800만. 이게 2023년 통계인데 실제 비정규직의 비중은 요거보다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이 비정규직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 한시적인 노동, 시간제, 그다음에 비정규, 그다음에 또 한시적인 노동은 기간제와 비기간제, 그다음에 비전형 노동 유형은 파견, 영역, 특수 형태 근로, 일근로, 가정내 근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전체가 다 공무원이어서 내 포션이 어딘지를 살펴보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실제 이제 어디 다른데 한동대, 포항공대 이런 데 청소 미화하시는 노동자들 가서 이렇게 자기 포션을 쭉 찾아 내려가 보면 굉장히 무슨 계급이나 신분처럼 좀 이렇게 스스로 비행감이 있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밑에 텍스트 쭉 한번 읽으면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청 경제활동 인구 조사를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 인구는 2023년 현재 5,133만 명입니다. 그중 15세가 넘는 경제활동 가능 인구는 4,542만 명이다. 그중 실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는 2,925만 명이다.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는 육아와 가사노동에 매여 있는 여성의 비중이 크다. 15세 이상 학생도 비경제활동 인구에 속한다. 경제활동 인구 중 실업자는 2,868만 명, 실업자는 57만 명이다. 실업자 중 타인에게 고용되어서 노동하는 인구는 2,195만 명이다. 좁은 의미의 노동자란 바로 이런 임금 노동자를 가리킨다. 그중 1,383만 명은 정규직이고 812만 명은 비정규직이다.
이 임금 노동자의 수는 572만 명이다. 주로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왕도 없고 노예도 없다. 양반도 없고 사명도 없다. 모든 국민은 그 앞에 평등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무자와 부자가 있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산가와 그것을 소유하지 못한 무산자가 있다. 타인을 고용하여 노동을 시키는 사람도 있고 타인에게 고용당하여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도 있다. 2019년의 한 연구를 보면 한국인의 개인 순자산은 평균 2.2억 원이다. 그중 상위 1%의 순자산은 51억 6천만 원이다. 상위 0.1%는 214억 원이다. 이런 극소수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땅, 건물, 기계, 원료 등 생산 수단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앞서 살펴봤듯이 2천만 명이 넘는 임금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보셨고요. 우리가 여기서 제일 좀 주목해야 될 지점에 이제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이 고용 형태, 직장 분포 뭐 이런 것들이 실제 이러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지표는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3050 클럽이라는 거 아십니까? 3050 클럽. 그게 뭐냐면요. 인터넷에 쳐보면 많이 나옵니다. 국민소득이, 그러니까 GNP가 3만 달러를 넘고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나라를 3050 클럽이라고 불러요. 이런 나라가 전 세계 몇 개 있대요? 네, 맞습니다. 7개 국가밖에 없어요. 대단히 적은 숫자입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하여튼 요 정도 있잖아요. 요 정도하고 대한민국하고 이렇게 7개 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고도 성장, 압축 성장, 그러니까 빠르게 성장했고 엄청 크게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짧은 시기에 그리고 또 전쟁에 전국이 초토화됐던 어떤 이런 상태에서 그 전쟁의 상흔을 딛고 이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이 어마어마한 일인데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분들의 대다수는 지금 뭐라고 계시냐면 길에서 박수 죽고 계세요. 인정 죽고 박수 죽고. 참 이 나라 꼴이 웃긴 거죠. 이 압축 성장, 이 엄청난 고도 성장을 이뤄낸 실제 그 공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3050 클럽인 것처럼 세계 경제 뭐 7위, 8위 이러면서 엄청난 부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평균이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함정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영상을 하나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깡펜이라고 하는 이 경제학자가 실제로 이 유명한 내용을 애니메이션으로 한 건데요. EBS 저거 공장 현수막 띄듯이다. 이게 이거 어떤가? 위아래 저는 생긴다. 사진 찍으시면 좀 빼볼까요? 영상 보게 확인해 주시면 땡기고 뭐 앞에 꽂아놔가지고 공신 안 쓰는 거 이상하다. 공신 안 때리는데 잘 숨어야 돼요. 그 나가한 시간 영적 심사님 제일 나타났대요. 나라 공식입니다. 실제로 영국에 이 여행을 가면 이 영국 왕궁의 왕실 금위대가 이렇게 이 근무 교대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볼거리라고 하는데 양펜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빗대서 이 행렬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가 좀 잘 안 먹는데요. 6페이지 아까 읽으셨던 것에서 이어서 읽으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노동자들이 직장을 구하고 노동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이다. 돈이 없으면 생활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돈을 번다 또는 소득을 얻는다는 것은 사회의 청신산물 중 일부를 분배받는다는 뜻이다. 한 사람이 1년 동안 생산해낸 부가가치 총액을 모두 합친 것을 국내 총생산이라고 한다. 한국의 2023년 국내 총생산은 1,996조 원으로 세계에서 15번째로 경제 규모가 크다. 2023년 현재 한국의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은 4,405만 원이다. 한국의 평균 가구원 수가 3.1명이므로 가구당 평균 국민소득은 1억 3,655만 원이다. 2021년부터 유엔은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오늘날 국민소득이 G7 국가에 속하는 이탈리아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지난 20년 동안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은 3배 정도 늘어났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 터져 나올 때와 비교한다면 35년 만에 국민소득은 10배 이상 늘어났다. 그동안 우리의 살림살이도 그에 비례하여 풍요로워졌을까?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한국 사회 고도 성장과 압축 성장을 일으켰던 그 어르신들에게요. 한국 사회는 참 기이한 오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이었나 뉴스 기사에서 봤던 것 같은데 로타리 클럽, 라이언스 클럽 회원들이 봉사단체였으니까 봉사단체지만 좀 있는 집 아저씨들 봉사단체인데 여기서 이 연말에 어르신들한테 따뜻한 사회적 건전을 함께 나누자라는 취지겠지만 선물을 했는데요. 리아카를 선물을 했어요. 기사처럼 보면 한 번씩 나오네요. 리아카를 선물해 주고 박스 더 열심히 주우라는 건지 참 웃기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마우스가 아까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소득의 불균형 그리고 부의 엄청난 편중이 실제 사회의 모습입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평균으로 표시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 경제 여기서 자료를 조금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세계 경제 15위라고 하기도 하고 그 소득 3만 불 이상이 소득이 그러면 인당 소득이 3만 불이면 이건 1인당이거든요. GDP가 4인 가족이면 12만 불 정도 돼야 평균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12만 불이면 사실 다른 엄청난 거예요. 아까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평균이 48분에 나타난 178cm라고 한다면 그 평균을 비례식의 이 상수로 두고 내가 버는 소득 그리고 우리 가게가 버는 소득 그래서 키를 아마 계산해 보면 아까 앞에 등장했던 뱀이 많은 사람이나 또는 이제 외숙증 환자들 정도의 키가 전혀 기준적이지 않을 겁니다. 제가 자신 아는데 아마 우리들 소득도 키로 환산해 보면은 1m 남짓 1m 넘는 사람들이 잘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계산해 봐도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은 소득 5분위별 소득 대비 소비 지출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세금과 세보금 징수하는 징수에서 재분배함으로써 불평등을 축소할 수 있는데 균등하처분 가능소득이라고 해서 재분배를 통해서 균등하처분 거친 뒤에도 상위 20% 소득은 하위 20% 소득에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서 재분배를 통한 이런 균등한 이 절차를 거쳐도 상위 20%와 소위 이 하위 20%가 소득의 6배 정도 난다. 이런 데이터를 쭉 보시고요. 이 부분에 얘기할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 좀 빨리 넘어갈게요. 11페이지 읽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는 기관을
가운데 극소수의 사람들은 키가 구름을 뚫을 만큼 큰데 나머지 5분의 4의 사람들은 평균 키보다 작을까?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한 대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다수 노동자들의 키가 평균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노동 생산물 중 절반 정도가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도대체 어디로 사라지는 것일까? 하늘 위로 날아가 버릴까? 땅속으로 묻혀버릴까? 2023년 한국 체질보 부자로 기록된 사모펀드 MBTA 파트너스 대장은 2022년에 탈세 혐의로 조사받은 뒤 400억 원의 추징금을 납부했다. MBK 파트너스는 2018년 ING 생명, 현 오렌지라이프, 후웨이 등을 매각하여 1조 원 가량의 양도 차익을 남겼다. 그중 1천억 원 가량은 회장의 수익으로 추정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3년 한국의 부자가 있는데요. 김병규 MBK 아까 언급했던 파트너스가 파트너스 사장이 97억 소유하고 있고 2위가 80억이 달러죠. 예, 그래서 실제로 12조, 10조 뭐 이렇게 이재용이 죽기 전에 이건희 회장이 이 지구에 있는 상태에서 연명 치료할 때 한 해에 배당금만 2,800억씩 이렇게 가져가서 지금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수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이 삼성이고 홍라이가 누구죠? 홍라이가 이제 삼성 주주라고 하는데 이재용 엄마죠. 엄마고 그 밑에 이부진, 이서진 뭐 이렇게 10위까지 합쳐서 나머지 수는 안 나와요. 이부진이 누나입니다. 이서진이 둘 다 누나죠. 이정희 동생이고 현대가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독점하고 있습니다. 독점하고 있는 이 서울 그래프 보시면서 뒷부분 읽고 넘어갑시다. 사모펀드와 해상의 소득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하늘에서 떨어졌을까? 땅에서 쳤을까? 스스로 노동해서 그것을 벌었을까? 초이관적으로 능력이 뛰어나서 그만큼 많이 벌었을까? 혹시 수많은 회사의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야 할 돈을 빼내어서 그들의 호주머니로 채운 건 아닐까? 자본주의 사회를 가지고서 흔히 돈이 돈을 버는 사회라고 한다. 돈이 새끼치는 사회라고도 한다. 이런 세상에서는 소득이 불공평하게 분배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이미 자산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의 모든 소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이다.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노동소득에 해당된다. 그에 반하여 주주가 챙기는 배당소득, 건물주가 챙기는 임대소득, 전주가 챙기는 이자소득, 사모펀드가 챙기는 차액소득 등등은 모두 자산소득에 해당된다. 자산소득을 두고 흔히 돈이 새끼를 친다고 말하고 있다. 정말 돈이 새끼를 칠 수 있을까? 모든 자산소득은 불로소득에 해당된다. 그리고 모든 불로소득은 실은 노동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야 할 몫을 가로챈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불로소득을 다른 말로 착취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착취의 시스템을 법으로 보장하고 또 더 권장하고 이런 것이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대선 얘기를 국민 이러다 보니까 자꾸 하게 되는데 저는 모든 후보가 다 규제 개혁을 얘기하잖아요. 이 기업들을 규제를 풀어준다라고 하는데 기업들에게 하는 감세, 규제, 이 규제를 풀어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무런 비판 없이 그대로 이 상황을 수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너무 분노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기업들은 선한 자본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기업의 도덕적, 자발적 선의에 기대서 기업이 어떤 아주 선한 일을 하는 뭐 개중에 뭐 그런 점이 있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목도기 같은 곳에서는 비정규직 없는 뭐 공장 만들기 이런 것들을 기업주의 창업 정신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옛날에 어디였죠? 이사토 저 이런 때 그 경영자들을 보면은 프랜차이즈인데 본사에 프랜차이즈업이 없는 이 가맹점을 뭐 하기도 하고 이런
이런 아주 이 선한 활동을 하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기업들이 있긴 있는데 굉장히 소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되는 거죠. 대다수의 기업은 자발적 선의에 맡기면은 그냥 더 이윤을 더 극대화하는 데로만 방향을 가져가지 절대 그런 선의를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윤 추구에 오로지 매진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 사실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고용을 통해서 재화를 순환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게 하려면 이런 규제를 해야만 가능하지 규제가 없이 기업에 자발적으로 그 선에 맡긴다? 저는 굉장히 특히 한국 사회 같은 기업 문화에서는 대단히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선 때만 되면 우리나라가 사장님들만 유권자인 나라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풀어주고 그 기업 활동을 잘하고 이걸 지원하는데 이 우리나라의 마치 경제가 사는 것처럼 이렇게 저는 굉장히 좀 왜곡된 경제인식을 계속해서 이 정치가 만들어내는 것 아닌가. 경제는 경제대로 굉장히 과학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어떤 모습들을 선거 때마다 어느 정치인들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아마 정치인들이 하는 정치적 공약이나 정치적 활동과 또 다르게 실제 이제 각 시국의 삶을 사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또 비슷한 어떤 비판적 인식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과거에 지금까지 조속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참여연대에서 재밌는 상을 만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밑빠진 목상 뭐 이런 거. 그래서 실제로 지자체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엄청 유리하게 지어놨는데 뭐 이용객은 하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참여연대에 실제로 소스를 가장 많이 주셨던 분들이 공무원분들이셨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보는 경제의 어떤 이 관점을 실제로 일하고 살기로 사는 사람들의 시각이 정부에서는 더 반영돼야 되는 측면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약화되어서 경제가 꼭 이 정치가 되는 요소들 되게 많죠. 예전에 노회찬 의원이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공항 같은 게 대표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에 공항이 있죠. 포항에 공항이 있죠. 또 이 인근에 아주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만 김해에 공항이 있죠. 예천에 공항이 있죠. 예천 공항은 결국 폐쇄됐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 경북 막 댕기다가 정말 우리 할머니들 정말 대단하다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군사공항이기도 하면서 민항기 공항이기도 하니까 폐쇄가 되니까 이게 민간인 접근 금지 구역이란 말이에요. 철조망 다 둘러칠 건데 멀리서 이제 봤는데 꼴곡게 있어서 가서 보니까 고추를 발주해서 쫙 넣어놓으셨더라고요. 할머니들께서. 그리고 와, 저 철조망 왜 끌고 들어가서 고추를 넣었지 생각하게 됐고 이 경북권에만 해도 공항이 이렇게 많은 건 공항을 위해서 고속도로를 이어서 할 것 아닌가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전형적인 이런 것들이 이 경제를 과학적으로 살피지 않고 정치 속에 녹여버려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도 해줄게, 저기도 해줄게, 이런 것들. 지금 앞에 부분에서는 착취의 구조, 그 다음에 소득의 불균형,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들의 얘기를 잠깐 언급했다면 이제 우리 사회에 다양한 자본주의 사회에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보다는 이런저런 어떤 처지에서 사회적 약자나 어떤 빈곤의 풍방위에서 실험하는 다양한 분상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살펴볼 영역은 비정규직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보시면서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인형을 이렇게 교체해놨지만 팔이 잘리고 막 이런 것들 불편해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속노조에서 만든 여러 이 교육 동영상 중에 제일 잘 만든 영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합시다.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시려고요. 어이구, 많이 바꿔줬네. 괜찮습니다. 저희는 문제는 바꾼 가능하니까요. 그 밖에도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일단 임금이 엄청나게 쌉니다. 임금 줄 때마다 아까우셨죠?
뭔 놈의 임금이 그리도 많은지. 저희 파견노동자로 한번 바꿔보세요. 아, 정규직과 구별할 수 있게 옷 갈아입히는 건 잊지 마시고요. 아, 갈아입히셨네. 어이구, 색깔 이쁜데요? 똑같은 일을 해도 정규직에 반에도 못 미치는 임금만 줘도 됩니다. 저 노동자들끼리 어색해하는 거 보이시죠? 임금만 싸냐? 아닙니다. 일도 훨씬 많이 시킬 수 있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은가 보네? 어디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는데 화장실을 갑니까? 여차하면 사장님 눈 밖에 나서 말이야. 방풍당할 판에 말이야. 자기 처지도 모르고 한 번만 더 그러면 반납해 버리세요. 이 파견 노동자가 또 좋은 점은 뭐 일체의 부대 시설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뭐 직원 식당이다, 휴게실이다, 뭐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뭐 회사 직원도 아니잖아요. 식사는 뭐 알아서 하겠죠. 에이, 신경 쓰지 마. 됐어. 뭐 어디서 먹어도 꿀맛이지 뭐. 이 파견 노동자의 결정적인 장점은 바로 단체 행동을 못한다는 겁니다. 뭐 나서기 좋아하는 놈들이 몇몇 입 바른 소리를 한들 여차하면 파손되는 처지에 누가 거기에 호응하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사장님, 이럴 때 그냥 사뿐히 집여 밟아주세요. 그리고 그냥 반납해버리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 파견 노동자를 쓰실 때 노동강도는 그냥 사장님이 알아서 정하시면 됩니다. 아마 직소리 못하고 따를 겁니다. 제품 수요가 많겠구나 싶으면 그냥 노동 강도를 올리세요. 다른 사람도 뽑지 말고. 그렇죠? 이게 국가에서 강조하는 그 효율성 때문에 아닙니까? 어이구, 일 잘하네. 괜찮네. 할 수 없죠 뭐. 보상금 몇 푼 쥐어서 반납하세요. 다른 파견 노동자로 교체하면 되죠 뭐. 이렇게 편하고 알차게 사용하시다가 제품 수요가 줄어든다 싶으면 또 언제든 반납하세요. 대량으로만 판매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정말 편리하지 않습니까? 우리 상식 체크 한 개만 하고 넘어갑시다. 이거 그냥 관계된 오른쪽 구석에 안 계시면은 잘 구분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그 일에 종사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파견 노동자인지 용역 노동자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파견과 용역의 차이점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혹시 계실까요? 파견은 뭐고 용역은 뭐죠? 우리 근데 표현을 우리 되게 많이 쓰잖아요. 용역 준다, 뭐 이런 거, 파견 노동자, 용역 노동자, 뭐 이런 말씀 이거 뭘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용역은 이제 계약 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해서 우리의 어떤 그 요구 사항을 직접 수행해서 오는 거고, 네. 파견은
일단 일정한 일감만 이제 오다내려가는 모든 걸 거기서 알아서 하고 그만 지금 이렇게 접근하면 되게 어렵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파견 노동자냐 여기 노동자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고용 사용주와 사용 사용자가 같으면 용역입니다. 고용 사용주와 사용 사용자가 다르면 파견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근데 이 틀을 벗어나는 건 없어요. 고용한 사용주가 있죠. 그 사람을 실제로 부리는 사용주가 있을 거아닙니까? 같으면 용역이에요. 고용 사용주는 있는데 부리는 사용자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부리는 사용자가 다른 케이스는 파견으로 보시면 법적으로 분류하죠.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파견법은 언제 처음 만들어졌느냐? 1997년 12월 달에 한보 사태, 한보 철강이 부도가 나면서 IMF가 터지고 IMF 구제금융을 받고 난 직후인 98년도에 가장 먼저 이 96, 97 노동법 계약 저지 투쟁 이래가지고 총파업을 하면서 막아냈던 그 법안 개정 패키지 안에 들어있던 것 중에 첫 번째로 다시 유예가 풀리고 부활을 했던 게 첫 번째가 파견법입니다. 이 파견법이 쫙 이제 확산되면서 비정규직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 버린 거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용시장이라는 게 이게 비정규직을 쓸 수 있도록 제도적 틀만 만들었다고 해서 이 비정규직이 갑자기 양산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곧바로 후속 조치로 뭐냐면 법을 개정하기보다는 법을 새로 하나 제정하기보다는 곧바로 파견법을 만들고 두세 달 간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근로기준법 24조 정리해고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물론 너 나가 그러면 일을 나가야 되는 현실이 일상이었지만 이제 합법적으로 법에 근거해서 과거에는 징계해고 그 다음에 통상해고 뭐 이런 것들밖에 없었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적으로 노동부에 그냥 신고만 하면 통보만 하면 일정 정도 숫자의 노동자들을 잘라낼 수 있는 이런 법이 만들어져 버린 거죠. 만약에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로봇이라면 잘라낸 만큼 매출도 감소하고 생산량도 감소하겠죠. 특히 여러분 그런 거 안 느끼십니까? 공공부문 있지 않습니까? 제조 파트 말고 공공부문에는요 참 힘든 게 내가 빈자리를 제조업 같으면 저 라인에 서서 일을 하면 내가 만약에 미국으로 연차를 갔다 이러면 그 옆에 사람이 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라인에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실제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건 똑같은데 공공부문에 특히 공무원들은 내가 그 자리를 비우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대신해 줘야 되거나 아니면 뭐 노동조합 가서 활동하고 나서 다시 가서 그 일을 내가 늦게라도 처리해야 되는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공부문에서는 법적으로는 유급자가 붙어 있는데 실제로는 유급이 아닌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다르지만 연가도 그렇고 탈북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실제 활동이 유급 근로면제제도, 유급 연차 이렇게 해서 일반 근로기법상의 그런 것들이 공공부문에서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파견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정리해고 제도가 생기고 이러면서 제일 첫 번째 시험판이 인천 부평 배우자동차에서 이제 잘라냈던 1754명 한 번에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대량의 이 사람들을 해고시키는 그 전까지는 없었다가 처음 이제 터졌고 영화 부러진 화살 이런 거 보면은 그 배경이 그 인천 부평의 대량 정리해고 사태가 일어난 그때가 배경인데 그 시기에 해고된 노동자들이 연좌해서 앉아서 그냥 팔짱만 끼고 스크럼 짜고 있는데 경찰 특공대를 투입시켜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짓밟아 버렸죠. 두개골이 깨지고 안구가 돌출되고 막 이런 피해자들이 다수 나왔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나중에 이제 밝혀졌지만 경찰 특공대든 군대든 술을 먹여서 투입시킨 작전이 몇 가지 뒤에 이제 밝혀진 사건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술 먹여서 진압시킨 사건으로 뒤에 이제 확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 2009년에 그 경찰 특공대 투입할 때 술 먹였던 거 말고 그 다음에는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위험천만한 롯데호텔 파업 때 롯데호텔 진압할 때
그 벽을 깨고 컨테이너를 쓰러뜨려가지고 그 위로 이 경찰특공대 보내서 진압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경찰특공대에게 술을 먹여서 진압시킨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밝혀지면서 처벌받고 이런 일이 있었죠.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비정규직의 천국이 되면서 더 많이, 더 오래, 더 힘들게, 더 위험하게, 더 어렵게 이렇게 일을 해도 소득은 주로 이제 이 절반밖에 안 되는 이런 비정규직의 시대가 오래했습니다. 저는 아까 영상 중에서 제일 가슴 아픈 건 뭐냐면요. 이 식당 청소하고 이런 데서 식사하시는 분. 거짓말 같죠. 저도 제가 목격한 어떤 한 사건을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너무 좀 과한 것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옛날에 지금 이제 공공운수노조 지역지부 전에 경북 일반노조 시절에 제가 이제 지부장이 되면서 저는 이제 지부장이 되면 현장 순회를 완부에 이런 게 아니고서는 우리 조합원들이 일하는 현장을 다 순회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조합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 그 상황을 제가 이해할 것 같으니까 갔는데 포항공대에 이제 현장 순회를 작업을 보는데 대기실 휴게실을 가봅시다라고 해서 가는데요.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포항공대에 청소 미화하는 노동자 대기실 꼭 갈아입고 탈의실 이런 데 가보자고 했더니 화장실로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여기입니다라고 하고 맨 끝에 있는 칸에 문을 딱 여는데 거기에 변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 좌변기도 아니에요. 옛날 이렇게 생긴 옛날 변기 거기에다가 노란색 그 방에 가는 장판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덮어놓고 거기가 자기 휴게 공간 대기실이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그 화장실 그 칸에다가 그 녹여서 붙이는 그 벽걸이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붙여놓고 거기다 걸어놓고 뭐 이러고 있어요. 와, 기가 찬 거예요. 그때가 연도로 하면 2013년도 이때쯤이거든요. 불과 아주 오래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청소 노동자들이 대기실이 화장실이에요. 옆에서 뭐 점심 먹고 쉬려고 하면 갈 데가 없으니까 그거 들어가 앉아 있는데 사람들 들어오면 뭐 옆에서 용변 보고 이런 소리 냄새 다 그런 데서 뭐 있는 거예요. 야, 이건 세계 최고의 유수의 공과대학인 포항공대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화장실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청소 노동자들의 대기실은 기계실, 뭐 지하 이런 곳이에요. 또 한 분 계신데 옆에 이제 뭐 하는 게 모르겠는데 한 소리가 이제 계속 들리는데 데시벨 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재봤더니 80데시벨이 나와요. 이런 데서 제가 지금은 이제 더욱더 휴게 공간에 대한 더욱더 개선되고 해서 지금은 조금 개선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현실들을 직접 목격하니까 아 정말 이 영상에서 본 게 과하거나 과장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위소득이란 어쨌든 아까 우리가 이게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표현으로는 빈곤, 뭐 고소득 이런 것들이 그냥 관용적 표현처럼 많이 쓰는데 중위소득, 저소득, 고소득 이런 것들이 다 경제의 개념에서는 뭐에 얼마 이상이 뭐 중위고 얼마 이하가 빈곤이고 이런 게 다 있는데 중위소득이란 딱 중앙에 있는 아까 양편의 그 행진에서 봤을 때 중앙값 중위소득은 딱 중앙에 있는 값을 가리키는데 중위소득 지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사회복지급여 결정에 활용되고 있으면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2024년 사회가족 중위소득은 573만 원입니다. 근데 이 금액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게 이제 중위소득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저것을 평균의 개념처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또다시 함정이 생깁니다. 저 소득에 맞춰서 실제로 이 계산을 해보면 거기에 못 미치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2024년 가구별 중위소득 이제 4인 가족일 때, 6인 가족일 때 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 이제 중위소득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중위소득의 절반 미만인 사람을 빈곤층, 그다음에 중위소득의 1.5배 이상의 사람들을 고소득층이라고 하는데 90년대 초반에 빈곤은 7에서 8%, 지금은 20%.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양극화가 계속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자본주의 설명을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의 경제 위기는 일본처럼 일본은 L자형 경제 위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뚝 떨어져서 저성장 그리고 침체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런 형태라면 한국은 K자형 경제 위기. 그 K자형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제 양극화 이 각이 더 커지면 K 모양이 되겠죠.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상대적 이 K형의 양극화가 계속 이제 더 가속화되는 이유는 이 소득에서부터 비정규직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정규직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그다음에 돈벌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빈곤한 사람을 근로빈곤층이라고 부릅니다. 노동자 10명 중에 1명은 근로빈곤층. 실제로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를 받는 사람이 10%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의 고용시장이 얼마나 저임금화되어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인 것이죠.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그래프를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생각하는 것이 여성 노동입니다. ILO 국제노동기구에 하면 35% 넘게 여성 노동자들이 저임금 노동자에 속하는데 저임금 노동자 아까 기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고 이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으로 32개 나라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가입되어 있는 나라들 중에서 경제 순위는 우리가 더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그 총량을 따지는 경제에서 여성들의 불평등, 여성들의 차별적 구조, 고용시장에서 여성들이 겪는 불평등과 차별의 순위는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 그만큼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차별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럼 그 차별이 대표적으로 뭐겠습니까? 일단은 임금에서 차별 차이가 나고 두 번째는 이제 임금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 요소에서 배제되는 것이겠죠. 유리천장, 유리벽 그런 것들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참 비정규직 문제 앞에서 쭉 살펴봤던 것들 데이터로 한번 쭉 같이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비정규직 규모와 추이를 비교했을 때 2023년도에 왔을 때 점점 이제 어떻게 숫자가 변화하는지 그 다음에 여성 17페이지 여성이 고용형태에서 차별받고 있는 남성은 정규직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66% 정도라면 여성은 정규직이 66.2% 비정규직이 33.8%인데 비정규직은 2배 정도 되죠. 여성은 정규직이 50.5% 비정규직이 49.5% 여성은 50.5% 비정규직이 49.5%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걸 사회적으로 이해해보면 어떤 측면에서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질까요? 아마 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실제 사회 진출의 비율을 보면요 남자와 여자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은 로스쿨로 바뀌었지만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이런 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에스트로겐이 얼마만큼 우월한 호르몬인가 이런 것들 하면서 그냥 단지 그냥 여성 호르몬 이런 개념을 넘어서 굉장히 우수한 작용들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수하게 작동되는 그 근거로서 같은 조건에서 같은 이제 뭔가를 테스트하면 여성들이 완력을 쓰는 걸 제외하고 남성을 뛰어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이제 로스쿨로 바뀌어서 이제 시스템이 바뀌었지만 예전에 사법 연수생들 간에 성적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를 쪼갤 때 없어지기 직전에 사법고시에서 판사는 거의 대부분 여성이에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이제 같은 조건에서 공부를 했을 때, 경쟁을 했을 때 여성들이 우월한 이런 형태 대단히 많이 이 근거로 나타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 진출할 때는 동일한 조건에서 비슷하게 진출을 했던 여성들이 가로막히는 벽이 가장 먼저 생기는 게 결혼이죠. 그다음에 결혼을 하면서도 요즘에 또 직장생활을 많이 하는데 그다음 두 번째 생기는 난관이 무엇입니까? 출산과 육아의 문제. 출산과 육아의 문제에서 아주 전문적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특수한 조건의 일부가 아닌 다음에는
자기 경력 커리어 다 포기하고 이제 아이 출산과 육아에 매달렸다가 다시 이제 취업 전선에 나설 때쯤이 언제냐면은 한 10수년 정도 지나가서 애들이 한 중학교 갈 때쯤 이때 이제 사회하고 있는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나도 한 번이라도 더 벌어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다시 사회에 나왔을 때 이분이 자기 전공, 자기 전문 분야 살려서 다시 경력 인정을 받고 재취업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규직 비정규직 때보다 여성들은 거의 비슷한 수치, 절반이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 절반인 수치를 동일하게 나타내는 이런 현상들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인데요. 기업 규모별로 보면은 대기업이 조건이 훨씬 더 좋죠. 중소기업보다. 이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원상인 것을 수치로 다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마우스가 잘안 되는겨. 제가 쓰는 것도 있지 않았는데. 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67%가 비정규직인 데이터 발표를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월 평균 임금에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371만 원,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은 199만 원, 정규직의 54%밖에 못 받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차별, 비정규직 차별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연하게 차별을 얘기할 때와 달리 실제 데이터를 통계로도 이렇게 확인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어떤 소득 불균형 이런 문제들의 비정규직 유형을 차지하는 문제를 충분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마지막 파트 읽고요. 잠깐 쉬었다가 노인과 청년 두 개만 살펴보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좀 읽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비정규직 직종이 않는 차별로 쪼개져 있다. 차별은 우선 동일 노동 차별 임금으로 나타난다. 동일한 노동을 하더라도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에 비하여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차별은 노동인권의 제한으로도 나타난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상권조차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수고용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들은 아직도 노동자성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는 불안으로 깃들어 있다.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항상적 불안감은 끊임없이 영혼을 갉아먹는다. 그뿐만 아니라 불안감은 주체성을 약화시킨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정한 처지는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없도록 만든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서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네, 앞에 그래프 한번 봐주시면 그래도 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 한국 사회 전체가 노동조합 가입률 조직률이 낮지만 이 정도 18.8% 정도 차지한다면요. 비정규직들은 5%대 미만, 제일 높을 때가 3.2 정도, 3.2% 정도. 1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3명 정도만 노동조합하고 나머지는 노동조합 없는 현실 속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만큼 이제 이 차이가 나죠. 2007년도에 조선일보에서요. 처음 사설을 통해서 귀족 노동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2007년도에 타겟은 현대자동차였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자를 가리켜서 귀족 노동자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실제 금속노조에서 그때 당시에 조사를 실제 했습니다. 그런 이
사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격하는 게 아주 심각한 사회적 문제지 않습니까? 조사를 했더니 현대자동차에 그 사설이 나오던 시점에 이 연봉이 7천이 넘는 사람이 딱 2명이 있었어요. 딱 2명이. 그 딱 2명이 있었고 이 두 분 다 전체 작업할 수 있는 기회의 총량으로 따졌을 때 모든 잔업과 모든 특근이라고 하면 휴일노동, 잔업이라고 하면 시간의 근로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만들어지는 사람 2명이 7천을 딱 넘었어요. 그럼 이거는 허구이데올로기죠. 조선일보가 얘기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실제 조사를 해서 2명밖에 없는데 뭔 소리냐 이러면서 이제 오피니언 기고란에다가 글도 쓰고 기고도 하고 이러면서 대응을 했거든요. 근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허구 이데올로기일까라는 부분에서 저희는 민주노총은 특히 진짜 겸허하게 내부를 성찰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들이 떠들었던 이 연봉 7천이라고 하는 것이요. 한 3, 4년 지나지 않아서 금방 이 10년 근속 기준으로 연봉 7천이 넘는 시대가 금방 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의 현재 전체 130만 가까이 되는 120만이 조금 넘는 이 조합원들 중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비정규직들 권리를 위해서 투쟁하는 이런 성격들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또 그렇게 많이 외치지 않아요, 10대 때마다. 근데 정규직, 비정규직 조합원 비율이 몇 대 몇인지 아십니까요? 민주노총 조합원들 중. 9대 1입니다. 9대 1이에요. 그리고 9대 1인 그 안에서도 300인 이상,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분류하는 대기업 노동자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럼 뭔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주노총이 대기업 중심의 고액의 노동자들, 그거 하는 뭐 규정 노동자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 막연한 어떤 이 허구 이데올로기 공격이라고 할 수 있나요, 요즘에? 그래서 저는 민주노총이 있지 않습니까? 더 낮은 곳으로, 더 열악한 곳으로 정말 전략적으로 그리고 사활을 걸고 이 확장을 해야지만 노동자들의 계급 대표성을 다시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각종 여론이나 조사, 지표, 설문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노동조합 자체의 기능을 부정하는 국민들 거의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기능을 부정하는 국민들 없어요. 노동조합은 다 필요하다고 답변하세요. 80% 이상 다 필요하다고 답변하세요. 그런데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신뢰하느냐? 절대 신뢰할 수 없다. 10%대 이렇게 막 떨어져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노동조합은 꼭 필요해. 내 자식에게 노동조합 활동하라고 권하겠느냐? 라는 질문하면 노동조합 필요하다고 해요. 87%씩 나와요.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신뢰하느냐? 10%대 답변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현재를 끊임없이 각성하면서 이 계급 대표성을 확보해가기 위해서 비정규직단이 더 열악한, 그 다음에 지금 고용 의제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 이런 걸 연구해서 정책을 내놓는 건 심각합니다. 사용자가 없는데 노동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구글에서 모집하는 그 AI 학습시키는 네이밍 일감 이런 것처럼 이 일을 전 세계 곳곳에서 하고 있어요. 인도 사람도 하고 있고 한국 사람도 하고 있고 뭐 베네수엘라도 하고 있고 근데 사용자는 없어요. 노동자들끼리 판결하지 못해요. 이런 새롭게 등장하는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민주노총 아무런 정책이 없어요. 라이더를 길거리 한번 나가보십시오. 보행자 수보다 라이더 수가 더 많을 때 요즘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꽤 많은 순간순간 길거리를 보면 보행자보다 라이더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라이더들에 대한 정책, 고용의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노총이 저는 이런 것들을 시급하게 고민해야 되고 그런 정책들을 생산해내야 되고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를 전반적인 지금 이런 양극화와 불평등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런 것들을 해내지 못한다면 조선일보가 얘기한 것처럼 대기업 기존 노동자들이라고 하는 그 불편한 진실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숙제로 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문제라고 무조건적인 변론만, 변명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인 문제 넘어가서요. 이건 그냥
데이터 수치만 좀 빠르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 모임 빈곤율인데요. OECD가 뭐 세계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자본주의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조금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은 다 들어와 있고 또 이 개발도상국 WTO 기준으로 개발도상국 지위에 있는 국가들이 계속 가입하고 싶어하는 나라잖아요. 최근에 좀 안타까운 게 제3세계의 몇 개 나라가 좀 가입을 하면서 이 순위 변동이 약간 있어요. 원래는 부동네 안 좋은 거 1위, 좋은 거 꼴찌 이 항상 우리나라가 다 있는데 저 칠레하고 멕시코하고 이렇게 제3세계 국가 몇 개가 들어오면서 1위 자리를 안타깝게도 몇 개 뺏기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데이터 중에. 근데 한번 보십시오. 모임 빈곤율 한국이 40.4%. 40.4%라는 건 뭐 소수점으로 나올 수 없으니까 100명 중에 노인 100명 중에 65세 이상 되는 법적으로 노인 100명 중에 41명이 소득이 없거나 빈곤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어져서 노인 자살률 우리나라 OECD 1위죠. 세계 비관형 자살, 고독사도 아마 꽤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구에서 노인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의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 이상의 사회를 고령 사회, 이제 고령화에서 이제 벨박자를 빼고 고령 사회를 규정하는 거죠.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은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2017년부터는 고령 사회, 2025년 올해부터는 초고령 사회로 이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굉장히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인구 편중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죠. 2045년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세계 1위를 차지할 것 같고, 근데 반대로 또 우리 출산율은 거의 전 세계에서 거의 꼴찌 국가이잖아요. 고령화는 저만큼 출산율이 떨어지면 이 국가가 아까 경제 인구의 비율이나 제대로 운영이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심지어 자살을 하도록 내모는 노인의 실질 은퇴 연령 자살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그러니까 은퇴 시점이 가장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실직 은퇴를 하고 나서 소득이 없어지면 이제 이 비관 경제 비관의 자살로도 연결되는 수치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OECD 연령별 자살률에서 70대 이상 1위 한국, 60대 이상 1위 한국 이렇게 전력이 다 65세를 넘네요. 저 위에 표에. 외국에 예. 이게 정년을 표시하는 건지 아니면 경제 활동의 국민적 평균 은퇴 시기를 얘기하는 거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경제 활동은 은퇴 시기 그건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이제 정년을 늘려가는 추세잖아요. 연금 수령 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거 뭐 약간 좀 대단히 세련되긴 합니다만 저는 만약에 저한테 어떤 굉장히 큰 정치적 힘이 주어지거나 사법적 권력이 주어지면 연기금 투자법 저는 이거 정말 깊이 이 수사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도 걸려 있잖아요. 근데 이 연기금 중에서 정부가 연기금 투자법에 의해서 이 손대서 다뭐 이런 것과 저런 것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요. 유일하게 손을 안 대고 있는 영역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산재 보험금. 요것만 손 안 대고 있고 나머지는 다 이 여기저기 투자. 근데 어디에 투자해서 제대로 좀 돈을 많이 좀 늘렸다, 캐파를 늘렸다, 많이 벌었다 이런 거를 혹시 여러분들 우리 내연금이기도 하니까 관심 있게 보실 거 아닙니까? 맨날 손실 나는 것만 기사가 나요. 관심 있게 보시면 모르겠는데. 이 면적 있나요? 코로나 극복 제가 그건 못 봤는데, 그럼 아주 희소하게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는. 어떻게 일반 개미 투자자들도 여기 있다 저기 투자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할 텐데 왜 연기금 투자법에 입각해서 정부가 투자하는 돈은 맨날 손실만 보냐. 이거 엄청난 의도로 있는 건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퇴직 시점과 연금 수령 시점이 갭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노인 빈곤율에 영향을 더 주는 거고 아마 다음 총선쯤 되면은 공식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사회적 담론으로 모든 정치인들이 과거에
박근혜 안철수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전부 다 최저임금 1만 원을 제시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이 사회적 의제로 이 정치 쟁점화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정년을 규정한 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 뭐 이런 거에는 정년 기준이 없어요. 정년을 규정하는 법은 딱 하나 어디에 있냐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용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 딱 한 군데에만 정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12조인지 19조인지 조금 헷갈리는데 아마 12조면 19조예요. 여기 가보면 딱 그 조항의 이름이 정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년이라고 되어 있고 이 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1항의 내용이고 2항의 내용이 뭐냐면 1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도래하지 않았을 때 정년을 적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그건 무효로 하고 60세까지 정년으로 가야 한다. 이게 2항의 내용. 재밌는 건요. 원래 우리나라에 저 제도가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건너온 시스템인데 이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것이 원래 IMF 직후에 금융사에서 좀 존재했던 시스템이었어요. 투자증권, 증권회사나 은행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좀 존재했었는데 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용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언제 됐냐면 2013년도에 개정이 됐거든요. 60세로. 요게 없을 때는 그제는 다 공무원들 정년을 사회 보편적 기준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법이 개정되면서 아까 얘기한 정년 조항이 딱 생겨버리니까 이제 전체 고용 현장에서 정년을 60세로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것이 전 사회적으로 특히 제조업까지도 쫙 확대되면서 영화의 한 대사처럼 살려를 드릴게요. 그 대신 임금을 깎는다. 요런 형태로. 그래서 요런 어떤 정년과 관련된 노인임금과 관련된 문제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법과 제도적 틀에서 파생되는 이런 의미도 좀 같이 기억해 보시면 조금 재밌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살률이 핀란드 같은 나라는 왜 높지? 아무튼 20대가 높군요. 30대 1위, 40대 1위, 60대 1위, 70대 1위. 짜증나네, 짜증나. 2067년이 될 경우에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될 인구가 120명. 그러니까 2060년대가 되면은 이제 이 과거에 열심히 일한 그 덕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생산 연령 인구,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 100명이 20명을, 120명을 부양해야 되니까 이제 굉장히 힘든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나머지 내용을 쭉 한번 보시고요. 연간 출생아와 합계 출산율 추이는 갈수록 그래서 지금 이제 2020년 기준으로 출산율이 0.83인가요? 이게 우리나라도 이 옛날에 막 출산 산악제를 하다가 또 지금은 출산 장려를 하고 막 이러는데요. 중국은 더 폭력적이고 무식하게 산하지 않았었죠. 호적에 한 명밖에 안 올려주는 법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구가 약간 감소하면서 인도가 이걸 따라잡으니까 그때 가서 인구가 가지고 있는 저력, 그것이 가지는 경제적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도 재인식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아이 숫자와 관계없이 호적에 등록시켜주는데 이 호적에서 한 명만 호적에 올려주는 이 시스템이 2012, 13년도쯤에 중국에서 그랬었거든요. 불과 얼마 전이죠. 그러면 참 너무나 좀 처참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호적에 올라간 사람은 한 명이고 나머지는 무적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국가와 사회 일원이 되지 못하고. 3명이나. 그 중에서 한 명. 한 명으로 한 명 뭐라. 이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중국에도 있었고요.
옛날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월요일이 사라졌다는가 목요일이 사라졌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월요일이 사라졌답니까? 그 영화에 보면은 이 미래 사회인데 7자매 쌍둥이가 이제 낳는데 여기도 미래 사회에서 인구 문제, 지구 황폐화 문제 때문에 아이는 한 명만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쌍둥이를 부모가 어쨌든 이제 다 양육을 하고 싶어서 이름을 월화수목금토일로 짓습니다. 원데이, 투스데이 이런 식으로 이 이름이 다 요일이에요. 그러면서 그 요일에 그 아이가 나가서 학교도 갔다 오고 갔다 오면 이제 같이 학습하고 성인 돼서 직장 생활할 때도 그 요일에 맞춰서 이제 가서 직장 생활하고 뭐 이런 영화입니다. 이런 일들이 현실판에서 이제 중국에서도 일어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떤 미래 사회 이런 문제를 걱정할 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이 인구 유지 존속이 될지가 제일 큰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아까 앞에 살펴봤던 빈곤과 어떤 이런 문제들과 무관하지 않다. 아이의 숫자가 9의 척도가 되어버린 사회가 되어버리니까 부모들이 아이 양육을 포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자, 노인 문제가 이렇다면 계속해서 그러면 노인들 정년 연장하면 청년일자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러면서 또 이제 이건 또 대선 지금 현재 주자들은 또 이걸 청년들과 노인들의 계층간 갈등으로 자꾸 비춰요. 사실상 저는 접근할 수 있는 직업군이 꽤 영역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마지막에 좀 되게 안 좋게 끝나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박원순 시장 시절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인생 이모작 사업, 뭐 그다음에 청년정부 이런 다양한 동네 변호사, 동네 농사 이런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시청 청사를 시민청이라고 이름 붙이고 이런 아이템들은 저는 되게 기발한 것도 많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지자체도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옛날에 처음 서울시청에서 했던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들이 이제 귀가하는데 내가 만약에 골목길 좀 침침하고 어두침침하고 이런 데 가야 나면 도착 예정 시간 몇 분쯤에 동행 서비스 요청합니다라고 이렇게 대리운전 부르고 콜택시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시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럼 거기에 이제 노년이 이제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죠. 할머니 한 분, 할아버지 한 분 두 분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내리면은 이분들이 동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무슨 힘이 있고 뭐 강도가 나타날 때 강도를 때려잡고 싶고 이렇진 않지만은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은밀을 한 것을 찾는 습성이 있어서 사람이 두세 명 되면 이렇게 범행하기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안심 귀가를 하고 노인분들은 운동도 되고 뭐 있습니까? 소득도 발생하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저는 우리 사회가 점점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가고 이러면서 이 청년과 노년이 같이 어우러지는 어떤 이런 일자리들을 사회복지적 차원,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엄청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그냥 세대 간의 갈등으로만 자꾸 비추는 거예요. 노인들 60세 이상 정년 연장되면 청년들 일자리 없어진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할 데 없다. 실제로 가보면 외국인 노동자는 정말 우리 사회에 가장 힘들고 열악한 이런 노동을 하거든요. 저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집단적으로 우리 일 안 할 거다 가버리면 대한민국 어떻게 될까 걱정될 만큼 그만큼 어려운 일들을 다 수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것이 충돌되는 형태가 아닌 융화되는 형태의 정책이나 관점, 접근 방식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국의 청소년들은 다포세대, M포세대, 헬조선 이렇게 표현되고 있으면서 이 안에서 엄청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OECD 주요국의 청년 실업률 크게 낮아졌는데 10년 2009년과 2019년의 차이죠. 다른 주요국들은 많이 낮아졌죠. 위로 다 올라가는 상승 곡선이라면 OECD 평균은 14.9%, 10.5%. 청년 실업률이 많이 OECD 평균은 낮아졌고 주요국들은 다 줄어든 반면에 한국은 실업률이 8% 5위에 있다가 오히려 8.9%로 더 증가하면서 이 굉장히 더 수가 증가한 역주행을 하는 모습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등록금 마련하기 위해서 월값으로 알바를 해야 되고 고등학교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고
학자금 대출 받던 학생이 이자만 아주 소량 이자만 내면서 좀 버티다가 마지막에 결국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어떤 이런 현실을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내일 때문에 또 연대학교 나가는데요. 지금 변호사들 4명 2주에 한 번씩 해가지고 연대 앞에 청년 노동 실태 조사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세금 떼이고 뭐 이런 것도 상담을 해요. 근데 와서 상담했는 몇몇 학생 중에 이대로 가다가 내가 졸업할 때 너무 두렵다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상담해요. 너무 막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자기 죽으라고 알바를 한대요. 상담 일지에 적은 거 보면. 근데 이제 집에서 도움 못 받는 아이인데 이대로 가면은 학자금 대출 매 학기 대출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알바했고 버는 거는 그냥 먹고 사는 생활비에도 급급한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대로 가면 신용불량자가 그렇게 빠를 것 같은데 어떻게 대책이 없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상담하고 이런 이제 시대라는 거죠. 물론 전체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청년 세대에서 취업의 기회가 되는 대학 또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 스펙 좋은 대학을 비롯한 스펙을 쌓는 것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이것도 이 부의 대모임을 통해서 있는 집 아이들은 아주 고액의 과외를 한다든지 아니면 원하는 학원들 비싼 학원들 막 다닌다면 그러지 못한 조건에 있는 아이들은 청년이 되기 전에 이미 출발선상에 한참 뒤처진 상태에서 허겁지겁 사회로 이제 밀려 나오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청년 빈곤이라든지 청년 실업의 문제라든지 다 사회적 어떤 연결 이 고리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재산과 상관없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게 기회는 평등하게라는 원칙을 실현하는 측면입니다. 어쨌든 부모의 영향을 아까 나는 졸업하면 무조건 신용불량자가 될 건데라고 걱정하는 그 아이의 모습과 뭐 돈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부모가 재력을 가진 어떤 차이가 불평등, 차별로 작용하고 있다면 기회는 평등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실현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도 대학 서열화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프랑스 가면 저 프랑스 가보실 텐데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포항 입대 부분처럼 프랑스는 이제 그 고유한 대학을 주시는 게 아니라 파리 1대, 파리 2대, 파리 3대 이런 식으로 숫자로만 구현을 해서 어느 대학을 가도 그것이 신분처럼 또는 스펙처럼 이렇게 여겨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제 교육 문화를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국 사회는 지잡대 얼마나 듣기 불편한 용어입니까? 또 그리고 지방대를 다니는 아이를 얼마나 폄하하고 상처를 주는 말입니까? 근데 그런 용어들을 병행하면서 무조건 인수를 해야만 인간무시라는 것처럼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것 역시 어쨌든 기회가 평등하게 가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좀 정비되어야 될 고장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잠깐 5분만 쉬었다가요. 5분만 쉬었다가 이제 비정규직 문제, 청년 비구직 이런 것들 살펴봤다면 3터 영역 안에서 우리가 이 자본에게 잠식당하고 자립 독립할 수 없는 모습들 한 30분, 40분 정도 좀 살펴보고 식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5분만 쉬겠습니다. 진작에 끝나긴 걸로 할 거예요. 마우스 때문에.